오늘은 늦은 시간에 움직이는데요. 제가 아시는 지인 중에 이번에 경매에 모텔 건물을 낙찰받으셔서 수익률을 아주 극대화시킨 분이 계셔가지고 잠시 인터뷰를 좀 하러 갑니다. 지인의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1층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임차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곳에 무료로 커피를 이렇게 마실 수 있고, 또 전자레인지나 토스터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용도가 모텔인데 딱 보시기에도 모텔 같지가 않죠. 모텔을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원룸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모텔에서도 달방이라고 불리우는 월세 개념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약간 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원 중에서도 약간 프리미엄 고시원 같은 느낌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위에 옥상 쪽에도 이렇게 소규모 회의실이 존재를 해서 임차인들의 편의 시설들을 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세요? 커피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스타벅스 저 커피요? 한 잔씩 다 빼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를 보니까 제가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와, 여기. 여기 예약도 좀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여기가 네. 보수가 안 돼가지고 아, 진짜? 무순한데 네네네. 여기가 이게 아, 너무 이쁘게 잘 해놨는데. AS가 문제야. 아, AS가 안 돼요? 그렇죠. 다른데 이제 젖혀버리니까. 올라가시죠.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된 경매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뭐 계기라고 따로 특별한 계기는 그런 건 없고요. 원래부터 이 아파트 투자부터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매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매를 함에 있어서 이제 어느 타이밍이 더 좋은지가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게, 최근에 들어서가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제 낙찰률이 내려가고 하는 시점에서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상 이때가 경매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거고, 기존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을 때부터 경매에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었죠. 시작을 할 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경매를 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이제 낙찰 받을 구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어렵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네. 뭐 정리하자면 계기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큰 게 경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매 카테고리가 이제 다양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투자를 지금 먼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 모텔이라는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모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느 한순간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갖게 된 게 아니라, 제가 그 기존부터 이제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사업을 하면서부터 몇 년간 이 고시원 사업을 하다 보니 모텔을 고시원 프리미엄 다중생활시설로 접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후된 여관이나 모텔을 매입해서 내 건물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경매도 해봤고 오피스텔 경매도 해봤지만 고시원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든 게, 모텔이나 여관을
매수를 해서 내 건물에서 고시원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텔이나 여관 쪽에 숙박시설 경매죠. 숙박시설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경매를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참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낙찰률이 올라가는데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노하우나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모텔이나 이런 숙박시설 경매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물건 분석할 때 그러면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일단 경매 사이트가 있잖아요. 경매 사이트에 나오는 매물들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일 우선시 했던 게 이 지역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수요자죠.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내가 만실을 채울 수 있는 지역인지, 손쉽게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을 먼저 봤던 거고, 네, 그게 제일 우선시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외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수요가 많게 느낀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제 어떤 지도를 봤을 때, 보통 이제 상업지가 빨간색이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데, 저는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중공업지역 근처에 있어서, 중공업지역 근처가 이제 보면은 대부분 중소기업 중에서도 약간 좀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중공업 단지 쪽에 이제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주 공간을 구할 때 주변에서 좀 더 어떤 일반 고시원보다는 좀 더 단가가 있는 좀 더 고급스러운 고시원을 구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서울에서 제가 운영을 했을 때도 주변에 이제 좀 중소기업이 위치한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수요자를 구하는데 좀 난이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근처에 이제 상업지역처럼 막 휘황찬란하고 그런 건 없지만 주변에 중공업 지역이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지식산업센터나 중소기업들이 위치해 있어서 그분들께서 이제 숙소를 구할 때 보통 이제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도보로 다니시는 분 있는데, 이 지역이 가장 위치상으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중소기업 단지에서 좀 수요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입찰할 때 낙찰 보증금이 얼마였었죠 이게? 낙찰 보증금이 1억 정도였어요. 낙찰 보증금. 1억이요? 네. 아. 1억이 좀 안 되고 거의 1억 정도가 낙찰 보증금이었어요. 그러면 에쿼티를 한 1억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거네요. 에쿼티는 아니죠. 에쿼티는 이제 저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네. 그래서 그 낙찰 보증금이 1억 정도였고 이제 취득세나 이런 잔금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제가 들어간 게 한 1억 6천 정도? 1억 6천. 1억 5천, 1억 6천 정도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1억 6천을 모아놓고 입찰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1억 6천보다 더 이제 가지고 있었죠. 네. 이거 할 때는 이제 공사 금액까지 고려를 했었으니까. 낙찰 가격이 얼마였었죠 이게 얼마에 낙찰되신 거예요? 낙찰은 10억 7천? 10억 7천. 10억 6천, 6천 얼마? 10억 6천 정도. 그 낙찰 가격은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거였어요? 낙찰 가격을 정할 때 제가 이거를 이제 변수로 놓은 게 월세 가격과 이제 고정비는 이제 거의 이제 고정이고, 변동비하고 월세 가격을 이제 변수로 놨을 때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이
되는 정도까지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입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설정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좀 본 거죠. 그 가격이 나의 마지노선이고 그거 밑으로 얼마까지는 쓸 수 있다. 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가진 자본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 그리고 변수로 놓는 이 지역 월세 그리고 변동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내가 최고로 쓸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최저로 쓸 수 있는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그 사이에서 그 전날 그리고 그 당일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전날에 생각을 했지만 현장에서 좀 더 올렸어요. 저는. 내가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이유가 어떤 뭐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뭐 그냥 그냥 불안해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안정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 총 입찰자가 몇 명이었었죠? 4명이었습니다. 4명. 4명이었고 1등으로 이렇게 호명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덤덤했어요. 음. 덤덤했고 이거 들어갔을 때 저는 어떻게든 이거를 낙찰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입찰가를 썼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썼어요.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높게 썼고 이 금액이면 다른 입찰자는 이 금액까지는 안 쓰겠지 라는 생각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데 뭐 낙찰을 받았을 때는 기뻤죠. 2등과 입찰 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6천 얼마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나요. 네. 그 해당 건물 지금 이 건물이 총 대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10억, 11억까지는 안 되고 10억 7천? 10억 7천. 그럼 10억. 낙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거네요. 낙찰 금액보다 약간 약간 많은 거네요. 약간 많은. 약간 많은. 보통 낙찰가보다는 대출이 적게 나오거나 뭐 많이 나와봤자 90% 정도 생각하는데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매물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원 감정가하고 실제 그 프롭테크 상에서 나타나지는 감정가하고 갭이 있었어요. 실제 법원에서 감정가보다 프롭테크 상에서 나타나는 감정가가 그 실제 AI가 추정하는 감정가가 훨씬 높았죠. 그래서 어떤 매물을 검색할 때도 실제 법원 감정가와 프롭테크 상에서 나타나지는 감정가를 비교를 했을 때 법원 감정가보다 프롭테크 상에서 나타나는 감정가가 훨씬 더 높은 매물들이 있거든요. 간혹가다. 그게 이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출해주는 곳에서는 법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딱 정해진 거죠. 천장이 정해진 거죠. 정해져서 일단 1차적으로는 경락대출을 받았을 때 제가 낙찰받은 가격의 90%가 맥스였어요. 맥스였고 거기서 그래서 1%를 더 해주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91%를 받았고 또 저는 어느 정도 룸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이 물건의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트라이를 했었죠.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라. 내가 공사를 하려 그러는데 공사 금액 대출을 받고 싶다는 거를 먼저 요청을 했었고 그쪽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90%가 맥스다. 그런 경우도 없었고 지금까지 사례도 없었고 해줄 수도 없다. 그런 걸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른 이제 그 금융기관 말고도 다른 기관을 이제 얘기를 하고 해봤는데도 역시나 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희망이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대출 담당자가 만약에 대출을 더 받고 싶으면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해라. 재감정을 해서 좀 더 높게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보다 감정가에 기준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그럼 제가 3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갔어요. 대출기관에 사업 계획서를 제가 이러한 사업을 여기에다 할 거다 해서 월 수익이 얼마고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나는 이 정도 수익이 난다. 그래서 대출 기관에서 항상 염려하는 거는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대출 이자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가 가장 큰 그렇죠.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사업을 내가 할 거고 그 대출 이자가 밀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걸 이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사비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더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낙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 잔금 대출 그 금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몇 개월 전일 때 제가 5.1로 받았는데 지금 더 내려갔나요? 내려갔어요. 제가 내려갔어요. 받고 나서 이제 내려가는 추세다 보니까 3개월 변동으로 받았어요. 보통 이제 6개월 변동을 하는데 3개월 변동으로. 네. 그래서 변동 폭이 제일 작은 걸로 해서 지금 내려가는 추세라서 3개월 변동이 좀 높잖아요. 3개월 변동을 했을 때 5.1%였고 지금 내려가서 근데 예상대로 내려가서 지금 4.76인가? 4.8이 좀 안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정할 때 네, 차이는 없었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네, 차이는 없었고 그게 이제 그 3개월하고 6개월하고 똑같이 5.1%였고 그럼 당연히 3개월 선택하는 게 낫지. 그래서 금방 또 다시 갱신하겠네요. 3개월마다 이제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저는 4% 초반까지는 내려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1%가 내려가면 11억을 빌렸으니까 1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방 하나 더 임차하는 거랑 마찬가지. 네. 리모델링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부분까지 진행을 하신 거고 얼마의 비용이 들으셨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일단 외관을 다 리모델링 하셨던 것 같고. 네. 처음 계획은 정말 간단하게 가성비로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사람이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자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 나중에 엑시트 할 때도 좀 더 용이하게 엑시트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다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도 원래 페인트 정도 깔끔하게 하는 정도 선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좀 외관상으로 좀 이 지역에서 좀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스크린 루바 형식으로 해서 좀 외관에도 신경을 썼고 내부도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고려를 해가지고 했는데 총 든 금액은 3억 5천 정도. 이제 3억 5천에 인테리어비 플러스 각종 집기, 가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금액을 다 포함했어요. 실제 근데 인테리어 금액만 하게 되면 한 2억 8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방이 몇 개죠 현재? 21개. 21개. 네. 21개 안에 다 인테리어를 하신 거죠? 네, 다 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풀 옵션 집기 하고 에어컨 다 해갔을 때 3억 5천 정도? 네. 넉넉 잡아서. 네. 실제 인테리어 비는 2억 7천, 8천 이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전에 계획하셨던 사업계획서상의 수익하고 실제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임차를 받아보니까 수익이 비슷한가요?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네. 어. 왜냐면은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정말 보수적으로 그렇죠. 보수적으로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로 시뮬레이션 돌렸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입찰할 수 있는 최저 가격, 최고 가격을 설정했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것보다는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고 생각한 것보다는 높아요. 지금 20개 방이면은 어느 21.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21개 정도. 21개예요, 방. 네, 21개. 아, 21개에서 1,500, 1,600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1,500, 1,600.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 거죠? 이자가 500 정도 나가고 500. 500이 좀 안 나가죠. 500이 안 나가고 그다음에 뭐 청소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데 예, 뭐 아줌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뭐 청소의 난이도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쓰레기 비우고 그렇죠. 하는 정도라서 이게 어차피 와서 체크도 해야 되니까 예. 공용 전기나 수도 이런 건 많이 안 나가죠. 여기는 이제 제가 전기 수도를 다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입실자들은. 네. 모든 임차인들 방에 들어가는 전기 수도를 다 네, 부담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가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전기 수도 다 포함해서. 네, 네. 150만 원 정도 나오고 그거 외에 뭐 부식비 정도 뭐 1,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한 고정비가 한 7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700 정도. 네. 그러면 한 8, 900 정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월세를 초반에 이제 단기간에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좀 싸게 할인가로 푼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안실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방 하나씩 비워서 채울 때는 이제 정가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점점 수익이 높아지게. 네, 정가로 되는 방들이 이제 늘어나면 수익은 더 늘어나겠는 거죠. 혹시 이 임차인들을 채우실 때 세입자를 좀 빠르게 구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고시원 사업을 뭐 1년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쌓여왔던 노하우라면 노하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단기 주거, 단기 임대 이런 플랫폼들이 최근 많이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그런 이제 초반에 광고 관련한 비용을 초반에 아낌없이 이제 투자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해서 초반에 광고를 많이 해서 그 광고 채널을 모든 광고 채널을 다 돌렸던 것 같아요. 모든 연관된 광고 채널은 다 돌렸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돌린 광고 채널이 한 10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다 돌리지만 이제 만실을 다 채우고 나면은 다 이제 하나하나씩 커트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주 광고 채널은 한 3개 정도, 2-3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비용은 이제 지출하지 않는. 그 비슷한 월세 수익 구조의 다가구 주택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가구 주택 투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각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무주택이나 1주택자다 그러면 그 다가구 투자에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주택자고 법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하기에는 약간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접근을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 검색을 하면서 관심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이게 세금적인 측면이 다가구가 훨씬 더 불리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오래 보유하기가 좀 불리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이고 땅의 가치를 모두 내가 끌어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이걸 소유를 해야 되는데 다가구를 오랫동안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제 세금적으로 다주택자가 접근하기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이거를 해서 잘 세팅을 해가지고 2년 내에 엑시트를 한다는 전략이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그 취득세 부분에서 일단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법인 취득은 13.4%이고
그 개인이 했을 때는 뭐 1주택까지는 1.1% 네네. 동일한 거죠. 네. 그리고 양도세에서 또 네. 차이가 있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종부세가 제일 크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 법인을 했을 때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계산을 좀 잘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으로 했을 때 확실히 이득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타이밍에 뭐 매물도 많이 나와 있고 좋은 매물을 골라서 한다 그런 접근하면은 좋은 이제 신축급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보고 계세요? 네, 네. 이런 원룸 건물 처음 경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할 때 흔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운영해서 월 얼마를 가져간다는 것보다 처음이면은 이거를 계속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몇 년 내에 이거를 엑시트해서 자본을 더 늘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은 매물을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 가치가 오르기도 하지만 건물의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5년이 넘어가면 이제 신축이라기보다 준신축,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건물의 가치가 확연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팔기도 좀 힘든 상황까지 오니까 신축급 매물을 골라서 내가 단기간 내에 좀 내 자본을 늘린다. 운영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은 매물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운영 수익만 높다고 해서 하게 되면 지방 매물이 월등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지방 매물 하기에는 시세 차익은 그렇고 예,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 매물을 골라라. 현재 초보자들이 만약에 접근한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으실까요? 자본에 따라 다르겠죠? 네, 자본에 따라 다르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주변에 있냐 없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일단 원룸을 구하는 수요자들이 학생이나 이런 사회 초년생들인데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이제 방학 기간에 비수기 때 방학 기간이 확연하게 비수기가 차이가 나거든요. 학교 앞에 있는 뭐 원룸이나 다가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학교 앞에 있는 다가구 원룸보다는 좀 어떤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 수요가 있는 그쪽 지역을 고르는 게 1년 내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더 유리한. 여기 지금 임차인 분들은 그럼 대부분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인가요? 여기는 다 직장인이에요. 다 직장인들인데 서울로 가시는 분들은 아니고 이 근처. 네, 이 근처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가 거의 대부분 30대, 네, 3, 40대. 네, 3, 40대고 학생은 없고 다 직장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선호하시는구나. 네네. 직장인들이 이제 월세를 부담하기에 그렇죠. 네. 여기가 그래도 일반 고시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감당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경매 이후로 또 다음 목표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먼저 1순위는 지금 했던 것처럼 숙박시설이 경매로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좋은 거를 골라서 똑같은 프로세스로 노후된 모텔이나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서 월 수익도 가져가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숙박시설 경매 물건이 거의 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같이 이제 다가구를 보고 있거든요. 다가구도 보고 있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다가구보다 약간
대로변에 접하고 이거를 일단 호스텔이나 이런 쪽으로 상업시설로 호스트를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매물을 고르고 있죠. 네. 아, 호스텔을 바꿀 수 있는 매물도 매력적이겠다, 진짜.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사나 건축사의 그렇죠.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8m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4m가 도로를 접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거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렇죠.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거의 이제 그냥 골목 안쪽에 있는 네. 후면 도로 쪽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매물은 계속 가지고 계신 채로 계속 투자를 진행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구나. 아직 확정적이진 않는데 3년 내에 이것도 엑시트를 할 생각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여기 주변에 이제 재개발 이슈가 많고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돼가지고 이제 한 2-3년 내에 이제 좀 가시화돼서 투자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재를 받고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엑시트를 할 생각입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지인이 낙찰받은 모텔 건물을 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너무 부럽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낙찰가보다 대출을 1,000만 원이나 더 받은 것도 너무 대단한데 현재 실수익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니 이보다 더 베스트인 경매 사례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할인해서 받은 월세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금리는 내려가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300만 원 정도 순수익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치도 서울과 너무 가까워서 나중에 엑시트도 용이할 것 같고 근생 건물을 법인으로 투자해서 세금 부분도 베스트고 모든 부분이 완벽하네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구독 좀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구독자 늘어가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